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한국교회 얘기 한참 했거든요. 네. 들으셨죠? 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사실 이택수 대표님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세요. 네. 어제 잘 다녀오셨습니까, 교회는? 네, 물론입니다. 네. 드럼 잘 치고 오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 때 드럼을 치고 여러분 이거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네. 이택수 대표님이 그러니까 영화배우 조진웅하고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이분이 끼도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주 드럼 치는 봉사활동을 네. 하고 계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다 돼요. 제일 자신 있는 곡은? 그냥 가스펠 곡이면 다. 네, 30년 갖고. 이야, 드럼 인생 30년. 저희 만약 그 공개 방송 일정이 혹시라도 잡히면 네. 그때 드럼 연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맡기만 주신다면. 이야. 빨리 잡아야겠네, 이거, 공개 방송.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교인분들 문자도 들어오고 또 아닌 분들 문자도 들어오고 잠시 후에 소개하죠. 이택수의 여론, 이번 주 스페셜 조사부터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광수대는 서혜순 씨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죠. 예. 이유서 씨는 지난 14일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고소를 했습니다, 서혜순 씨가. 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17일 금요일에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조사 규모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81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1%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사건 관련해서 고소된 김광석 씨 아내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김광석 씨 아내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서혜순 씨의 고소와 또 이상호 기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1번. 기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기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봐서는 안 된다. 2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 2번. 3번은 이제 잘 모르겠다. 이거였던 네. 거죠. 자, 1번 주장은 이게 이제 이상호 기자의 주장인 거고, 네. 2번 주장은 서혜순 씨의 주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59.1%, 명예훼손이다라는 의견이 18.9%로 대략 3배가량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명예훼손 아니다 59.1, 명예훼손 네. 맞다 18.9%. 네. 그래요. 사실 이제 서희순 씨가 그동안 여자라는 이유로 나는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펼쳐왔거든요. 남성과 여성 응답차의 어떤 비율도 좀 살펴볼까요? 네, 서혜순 씨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 차별, 여성 폄하 이런 표현을 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예. 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8%포인트 높았는데요. 63.1%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여성이 응답을 했고요. 여성. 남성은 55.1%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23.4%가 예. 명예훼손이다. 여성은 14.5%가 명예훼손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한 9%포인트가량 남성이 명예훼손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워낙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이슈, 관심 있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 또 국면이 전환되는 지점에서 저희가 한번 여론조사 돌려봤고요. 네. 정리조사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1.5%포인트 오른 71.6%로 나타났고요. 71.6%. 지난주가 몇 3주 연속 퍼센트였죠? 70%대를 기록했는데 지난주가 70.1%였습니다. 1.5% 올랐군요. 네. 예, 예. 추이를 좀 보자면요, 여러분. 한 4주 정도 보겠습니다. 67.2, 70.3, 70.1, 그리고 71.6. 전병헌 전 수석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 별로 영향을 안 준 건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런데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 조중 집계는 72.3%로 예. 지난주 대비 한 2%포인트가량 올랐는데 목요일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요일이 바로 전병헌 정무수석의 사임 소식이 사임 전해진 날. 날이었는데 71.8%로 전일 대비
5%포인트 빠졌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17일 날은 70.6%로 전일 대비 1.2%포인트 빠져서 이틀 연속 1.7%포인트 합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일 매일 조사를 조금씩 네.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의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상승세 이유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역시 한중 관계 정상화, 예, 또 예. 북핵 공조, 한미 정상회담, 또 경제협력 강화, 동남 순방 소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요일 날은 귀국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해서 예. 포항 지진 상황을 점검을 했죠.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 주간 예. 집계는 1.5%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게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토일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네. 이게 또 오늘 어떻게 흐를지 다음 주에 이건 볼 수 있겠네요. 정당 지지도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51.3%를 기록해서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목요일부터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한 주 만에 다시 50%대로 올라섰습니다. 예. 지난주에 48.2%였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8.3%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빠진 수치. 그래서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역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국회의원 상납 의혹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그렇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4%대로 떨어졌는데 4.9%를 기록하면서 지난 7월 4주차와 10월 2주차에 기록했던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 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4.9가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당의 최저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4.9를 친 네. 거예요. 내일 그 의원들 간의 끝장 토론을 앞두고 있죠. 예, 안철수 예. 대표 측과 호남 의원 간의 분당설이 지금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나오면서. 때문에 예. 지지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손잡겠다고 하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미미했습니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는데 5.7%였습니다. 네. 유승민 대표 선출에 의한 컨벤션 효과가 그다지 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대표를 뽑았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사실 반영이 된 건데 0.2% 올랐다라면 조금 바른정당으로서는 아쉬운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의당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의당은 5%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빠졌는데 민주당이 상승하면서 반대로 정의당은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51.3, 자유한국당 18.3, 바른정당 5.7, 정의당 5.0, 국민의당 4.9. 지금 국민의당보다 정의당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습니다. 수치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33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9%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습니다. 예. 지금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네. 서해순 지금 이상호 기자 또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조사와는 상관없이 청취자들이 또 다양한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0819님은 기자라면 당연히 팩트에 기준해서 의혹을 제기했어야 되죠. 명예훼손이 맞다. 반면에 윤정훈님. 법적으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딸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 따라서 명예훼손은 아니다. 이런 입장 조금 더 받아보죠. 이택수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네. 드럼 연습은 열심히. 네. 아니 가요도 가능하세요? 저는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그럼 발라드로 드럼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한국교회 얘기 한참 했거든요. 네. 들으셨죠? 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사실 이택수 대표님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세요. 네. 어제 잘 다녀오셨습니까, 교회는? 네, 물론입니다. 네. 드럼 잘 치고 오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 때 드럼을 치고 여러분, 이거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네. 이택수 대표님이, 그러니까
영화배우 조진웅하고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이분이 끼도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주 드럼 치는 봉사활동을 네. 하고 계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다 돼요.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검찰이 최경환 의원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했다. 이유는 나오지 않고 일단 그 속보가 떴습니다. 네,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1억 원 수술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보도가 들어가 지난주에 있고, 나왔었죠. 네, 지난주에 예. 그 부분이 있었고, 뭐 롯데홈쇼핑 관련 의혹도 네, 지난해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아시아 경제인가 어디 한 매체에서 최경환 의원 실명을 거명해서 네네. 그 뭉칫돈이 갔다. 그래서 그렇죠. 최경환 의원하고 뭐 소송 거는 일도 있었는데.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갑질이 만연한 홈쇼핑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요. 네. 그래요? 네, 그 심지어 그냥 그 롯데 홈쇼핑의 직원이 그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업체들은 홈쇼핑에 납품을 하면은 매출의 그 급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홈쇼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들한테 뭐 홈쇼핑에 돈을 들어가는 뜯어서 순간 아주 영세하고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확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통 수수료 막 30% 40% 이렇게 되잖아요. 네, 수수료 뭐 공식적인 수수료도 공식적인 수수료인데 이제 뒷돈. 문제는 뒷돈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향응 받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난 지가 꽤 문제가 몇 차례 좀 된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승인에서 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뭐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재승인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그 15년에 예, 2015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였죠.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경제부총리였었는데 최경환 연루설도 계속 흘러나왔었고. 네. 그런데 정말 이 촛불 정부 아니에요? 그렇게 서민들 울리거나 영세 기업들 울리는 이런 갑질 좀 감옥 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그러게요. 뭐, 물론 그 당사자, 뭐, 갑질을 했던 당사자들은 뭐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알진 못하지만, 네, 어느 정도 뭐 징계를 받았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홈쇼핑 업계라는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갑질들이 좀 만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갑질들 심해. 우리 네. 갑질 나빠요. 네, 공정위 같은 이런 네, 조정기구에서 딱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그 정부가 갑질하는 바뀌었으니까요. 기업들, 그 내부 고발자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한다. 양심 고백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좀 정확한 정보가 나와서 네네. 그 본인들도 갑질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살면 제3이 훨씬 더 살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뭔가 딱 정확하게 재밌고. 딱 나오면은 이번 공정위는 이전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예. 네. 자, 우병우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제출을 했던 압수수색을 기각을 한 것으로 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압수수색도 그냥 뭐 아주 특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계좌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었나요? 정확하게 이 압수수색이 어떤 거냐면은 그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장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된 삼남개발. 네, 예. 압수수색 영장이었는데요. 이 검찰은 이 삼남개발의 자금 흐름에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을 해서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에서 네,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특검에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네네. 통장에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네. 그래 그걸 수사를 한다고 어쩐다 그러다가 그건 빠졌는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삼남개발과 연관된 건지 들여다보기 그게 이제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뭐 정도만 어허. 알려진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 이 우병우 관련된 영장들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지난 6월에 그 서울지방 검찰에서 예. 그 검찰에서 우병우가 관련된 통신조회 영장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어떤 뭐 통화를 했는지, 근데 법무부 이제 그 관련돼서 사람들하고 어떤 통화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보통 통신영장은 90%가 승인이 되거든요. 근데 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 10월 국감에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일종의 폭로를 한 거죠. 예. 어떻게 말을 했냐면 뭐 통화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 심지어 재청구 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다.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어떻게 우병우 토론을 한 바 관련되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각이 되나요?
그러게요. 이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윤석열 검사는 당시에 그 지검장은 당시에 지금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민석 판사, 예. 권순호 판사, 강부영 판사 중 한 분이라는 건데 아직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 우병우 관련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올해 2월에 임명됐던 분 아닌가요? 인사이동하면서.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지금 3단 개발과 관련된 보도는 이제 권순호 판사로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3단 검설 삼남 영장 건설, 삼남 기각과 개발. 관련, 예. 이 3단 개발 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그 기각 판정을 내린 사람은 권순호 판사입니다. 권순호 판사. 네. 권순호 판사하고 오민석 판사가 올 2월에 그 임명된 영장 전담 판사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심지어는 한간에서는 이게 그 누굽니까? 그 김장겸 사장도 2월에 임명됐고 이게 뭐 정권 말기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번에 줄줄이 지금 기각 나올 때마다 권순호 판사, 네. 오민석 판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예.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될 때 한 예. 명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예. 기각이 됐는데 사실 이병호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도 5억 원을 대는 등 예. 네. 혐의가 어떻게 제일 보면, 많아. 네, 혐의가 제일 무거워요. 예, 근데 그 이병호 국정원장이 근무했던 기간이 우병우 전 수석과 근무했던 기간이 정확하게 겹친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일각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병우의 기각이 됐다. 영장이 기각이 된 거 아닌가라고 검찰 일부가 의심을 한다. 예.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다음 보도요. 네, 다음은 예. 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와 보도 채널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 아니에요? 공약이죠. 네. 그저 공약인데 저 내용은 또 그 17대 국회 때 제가 제안한 걸 갖고 가져갔다고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때 이준석 최고위원인가요? 아니죠? 당시 비대위원. 새누리당 예,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이 그 밝혔죠. 이건 정봉주 의원의 아니었다. 네. 그리고 공약을 냈어요. 근데 어쨌건 공약을 안 지켰어요. 그렇죠. 안 지켰죠. 그래서 공약을 지키라고 그때 항의했어요. 네, 대학생 분들을 그거 비롯해서 보도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그럼? 그렇죠. 보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그 경향신문이 2011년 6월 9일 그 국정원이 네.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 결과 문건이라는 걸 확인했대요.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 2국이 그러니까 2011년 6월 8일에 KBS 등 지상파 3사 그리고 예. 보도 채널 2사의 간부진을 대상으로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예. 더 한심한 거는 이 언론의 요청에 방송사 간부들이 따랐고 그 예. 내용도 네, 기사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아하. 한미진님, 정봉주의 정치쇼 때문에 월요병이 사라졌어요. 오늘도 알찬 방송 부탁드려요. 저희도 오늘 즐겁고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네. 포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여진 때문에 아, 맞아요. 저 걱정이 돼요. 예, 토탈에서 정확히 52회 정도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번에 발생한 여진은 규모가 3.6이고요. 그리고 꽤 흔들리는 건데. 네, 그렇죠.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 진앙은 포항 북구에서 그 북쪽으로 11km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불과 6시간 전에도, 그러니까 이 지진이 발생한 지 6시간 전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19일 오후 11시 45분께인데 이때는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규모가 지금 그 6시간 상간으로 두 번이나 온 거네요. 그렇죠. 3.5, 3.6. 계속해서 그 집안이 좀 불안을 해서 그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땅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다고,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가 이 지진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내진 설계가 뭐 2000년 이후부터는 뭐 작은 뭐 빌라 정도의 건물에서도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정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수도 잘 안 됐을 것 같고. 네, 그동안 뭐 일본에서 뭐 지진이 막 일어났을 때도 거기는 워낙 큰 지진이니까 예. 그 작은 지진에는 좀 버티는 거를 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작은 지진들에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근데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3.5, 3.6이 작은 지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네. 포항에서 직접 당하는 당사자들은 무척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흔들림도 그렇죠. 심하고. 네.
게다가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예. 지금 처음에 그 규모 4.0에서 5.0 미만의 여진이 한 번 그때 본지진 나고 예. 얼마 있다가 그 지진이 났고요. 그다음에 3.0에서 4.0 미만이 이번까지 포함해서 5번 그리고 2.0에서 3.0 미만이 총 52번 그렇게 해서 총 58번으로 기록이 됐네요. 네. 58회. 네네 58입니다. 아유, 포항 계시는 주민들 그 경주 일대 무척 불안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네 이번 주 목요일로 수능이 미뤄졌는데 이렇게 계속 여진이 이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네, 시험 볼 발생될 때 수도 있죠. 시험 볼 때 이거 한 예를 들었고 안 와야 되지만 네. 혹시라도 이런 여진이 있어갖고 흔들리게 되면 수험생도 그냥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시험 보다가. 시험 보다가 이제 작은 흔들림만 있어도 혹시 이게 지진으로 벌어지지 예.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이게 또 그 지진이 있으면 그 건물 밖으로 피하라고 그러는데 네. 시험 보다가 어떻게 피해요? 그렇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와중에도 피할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포항의 한 초등학교는 이 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아예 폐교를 결정할 정도까지 손상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학교 건물들이 네. 20년 이상 된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네, 오래된 건물이 많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법령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네.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또 학교 건물들이 뭐 네. 이렇게 크게 아주 다용도로 복잡하게 쓰이는 건물이 아니니까 좀 심플하게 진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걱정되네.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민님, 이분 지난번에도 계속 문자 주셨던 분이네. 네. 어젯밤 12시쯤 10초 정도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11시 45분에 있었던 3.5의 여진이었고요. 오늘 예, 아침 6시에도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3.6이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제 대구 친정에 있었는데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포항 흥해업 거주하는 애청자님 지난번에도 문자 계속 주셨어요. 한 두세 차례. 네. 문자 감사하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빨리 정부에서 근데 정부에서도 근데 지금 체육관에 그 대피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계속 신문 사진은 나오는데 네. 뭘 뚜렷한 이런 대책이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토지공사, 네,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거주가 지금 불분명한 거치가 좀 어려운 분들이 한 500가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LH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게 한 160가구 정도여서 그 340가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부는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긴 한 건데 아직은 좀 네. 나머지 70%는 대책이 없고요. 지금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뭐 체육관에는 그 예전에 뭐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 네, 그렇죠. 실종자 부모들이 예. 모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텐트나 가림막으로 이렇게 뭐 개인 공간을 마련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다 보니까 예. 네, 중장기적인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샵1035은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포항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경주에 계신 분들, 그 일대에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지만요. 용기 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 다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호남 중진들이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일 당 워크숍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끝장 토론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천정배 의원이 출연해서 통합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지요. 오늘은 당내 다른 목소리 이현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통합포럼 이게 당내 조직이죠? 아니요, 당을 넘어서서요. 예.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거기서 공동 대표를 맡고 계세요. 네네. 예, 이 시점에 통합이 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우선은 이게 당대당 통합의 차원보다는 정치권의 낡은 기득권을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교체. 일종의 이제 원래부터 우리 예. 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나왔던 일종의 정치 혁명,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그 기득권 보수와 진보 세력을 뛰어넘자. 그래서 신진 세력으로 정치를 재구성하자. 그래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실용적인 새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창당을 하면서 네. 그 창당 정신에만 충실하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당시 민주당 내 공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호남의 반문 정서 이런 것과 얽히면서 네. 조금 다른 경로로 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실 반문 정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원래 창당 정신인 어떤 낡은 보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낡은 보수는 이미 약간 이 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차제 이런 낡은 보수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그 적폐 청산 지치로 내걸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이끌어 가기에는 민주당의 그 낡은 어떤 그 진보 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미래로 나아갈 실용적 새정치 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특히 자유파 의원들은 같은 문제의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 네,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예. 손을 잡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금만 짧게 손잡고 정리요. 가야 된다. 예.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바른정당하고의 통합,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그래서 재구성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재구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이합집산과는 좀 다르게, 예. 사실 이합집산이라고 하면 강한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약해 보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지금 좋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네, 네, 좋은 네. 얘기는 다 하셨는데 문제는 좋으니까 그 길로 가자는 거 말씀이시죠? 하는 거겠죠. 네. 국민의당의 그럼 내부 의원들은 거기에 왜 동참하지 못하는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네. 통합은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소멸로 가는 길. 전응아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에 그 당에 합류하는 계기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예, 그래서 예. 이 문제의식의 강도나 어떤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당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도 무슨 있고. 목적이라고 보세요? 그 박지원 의원의 그건 목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처음에 그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주의 극복하자, 예. 그리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극복하자, 그리고 낡은 보수도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 생명을 건 거라면 예.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시기가 예. 사실 수십 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간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을 거고, 또 본인이 또 갖고 있는 어떤 굳어진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도 예. 그 김무성 대표께서는 아마도 그 잔류파들을 보고 예. 전응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구상유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어제 보니까 박지원 대표께서 골목
슈퍼 얘기를 하셨던데요. 동네 슈퍼가 뭐 2개 합친다고 대형마트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필 지금 상인도 어려운데 골목상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비유가 어쨌든, 적절치 못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골목 동네 슈퍼가 합해서 예. 힘을 합해서 예.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끼리도 힘을 모아서 이 기존의 큰 어떤 세력들 물론 이제 보수 쪽의 낡은 보수는 많이 무너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런 이현주 것들을 의원님. 우리가 한번 극복하고 새로 해볼 수 있어야 예, 되지 예.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 슈퍼가 합병을 하더라도 그 주인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관, 뭐 팔고 있는 물건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네, 아니, 바른정당과 국민이 추구하는 노선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특히 천정배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른정당은 네. 새누리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의당이 청산해야 된다고 했던 그 적폐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합쳐서 시너지가 나겠는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분들의 결기가 없었더라면 예. 적폐 청산을 시작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적폐라는 게 박근혜 정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어디서 왔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예. 끝도 한도 없는데요. 아하. 저는 지금 보면 과거에 뭐 김대중 세력, 뭐 그리고 또 박정희 세력, 뭐 이런 어떤 논리 그리고 노무현 세력, 뭐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은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그리고 그게 된다. 언제적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넌 어디 출신, 넌 어디 출신 이런 거 극복하자.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적폐 청산을 가지고 왔고, 예. 또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예.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느냐. 예. 그리고 그것을 지금 꿋꿋하게 11명이 남아서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낡은 예. 보수를 바꾸자라는 그 문제의식은 우리랑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아마 간다기보다는 하나의 세력의 재구성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왔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의원님, 네네. 이제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네네.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평화개혁연대라는 예, 모임을 만드신대요. 그 조직을 네네. 아예 만들어서 통합론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네네. 주말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고 바른정당과의 이 손잡는 걸 가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분당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긴 하겠지만 바람은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그렇게 가시면 결국 그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처럼 볼 가능성이 많은데요. 과거 세력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실 분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가실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세요. 네네. 몇 분이나 된다라고 셈하고 계세요, 혹시?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20명 정도가 따라올 것이다. 우리 조직에 합류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한국당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가신 거하고는 그건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이렇게 했었고요. 물론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요. 예.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나가신다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얘긴데요. 궁극적으로는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일단은 그냥 당 안에 조직을 규합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또 어떤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정치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예. 뭐 함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정 정도는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네네.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견해 차이 뭐 이렇게 노선 얘기하시면서 예. 햇볕 정책이랑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국민통합 포럼에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양당의 의원들이 토론을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햇볕 정책은 그 당시 시대에는 드리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재든 대화든 한쪽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때이고 이런 정신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래서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햇볕 정책 얘기는 네. 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아까 잠깐 같아요.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당을 하고 싶어도 아마 그분들 못 가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가더라도 많이 못 따라갈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라는 것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예.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굳이 만약에 그 소신을 지켜야겠다. 저는 그 소신이 제 입장에서 별로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굳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들도 일부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여기까지 네. 상황 확인하고 내일 끝장 토론 보겠습니다. 수능이 미뤄졌는데 이렇게 계속 여진이 이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시험 볼 발생이 될 수도 있죠. 시험 볼 때 이것도 한 예를 들었고 안 와야 되지만 네. 혹시라도 이런 여진이 있어갖고 흔들리게 되면 수험생도 그냥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죠. 시험 보다가. 시험 보다가 이제 작은 흔들림만 있어도 혹시 이게 지진으로 벌어지지 예.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이게 또 그 지진이 있으면 그 건물 밖으로 피하라고 그러는데 네. 시험 보다가 어떻게 피해요? 그렇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와중에도 피할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포항의 한 초등학교는 이게 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아예 폐교를 결정할 정도까지 손상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학교 건물들이 네. 20년 이상 된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네, 오래된 건물이 많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법령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네.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또 학교 건물들이 뭐 네. 이렇게 크게 아주 다용도로 복잡하게 쓰이는 건물이 아니니까 좀 심플하게 진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 불안한 걱정되네.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민님, 이분 지난번에도 계속 문자 주셨던 분이네. 네. 어젯밤 12시쯤 10초 정도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11시 45분에 있었던 3.5의 여진이었고요. 오늘 예, 아침 6시에도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3.6이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제 대구 친정에 있었는데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포항 흥해업 거주하는 애청자님 지난번에도 문자 계속 주셨어요. 한 두세 차례. 네. 문자 감사하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빨리 정부에서 근데 정부에서도 근데 지금 체육관에 그 대피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계속 신문 사진은 나오는데 네. 뭘 뚜렷한 이런 대책이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토지공사, 네,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가지고 있는 이 임대주택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거주가 지금 불분명한 거치가 좀 어려운 분들이 한 500가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LH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게 한 160가구 정도여서 그 340가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부는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긴 한 건데 아직은 좀 나머지 70%는 대책이 없고요. 지금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뭐 체육관에는 그 예전에 뭐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 그렇죠. 실종자 부모들이 모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텐트나 가림막으로 이렇게 뭐 개인 공간을 마련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샵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포항에 계신 분들, 그다음 경주에 계신 분들,
그 일대 계신 분. 점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당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도 무슨 있고. 목적이라고 보세요? 그 박지원 의원의 그건 저도 목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처음에 그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주의 극복하자, 예. 그리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극복하자, 그리고 낡은 보수도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 생명을 건 거라면 예.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시기가 예. 사실 수십 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간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을 거고 또 본인이 또 갖고 있는 어떤 굳어진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도 예, 예. 그 김무성 대표께서는 아마도 그 잔류파들을 보고 예. 전능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구상유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어제 보니까 박지원 대표께서 골목 슈퍼 얘기를 하셨던데요. 동네 슈퍼가 뭐 2개 합친다고 대형마트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필 지금 상인도 어려운데 골목 상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비유가 어쨌든, 적절치 못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골목 동네 슈퍼가 합해서 예. 힘을 합해서 예.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끼리도 힘을 모아서 이 기존의 큰 어떤 세력들 물론 이제 보수 쪽의 낡은 보수는 많이 무너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이현주 것들을 의원님. 우리가 한번 극복하고 새로 해볼 수 있어야 예, 되지 예.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 슈퍼가 합병을 하더라도 그 주인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관, 뭐 팔고 있는 물건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네, 아니, 바른정당과 국민이 추구하는 노선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특히 천정배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른정당은 네. 새누리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의당이 청산해야 된다고 했던 그 적폐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합쳐서 시너지가 나겠는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분들의 결기가 없었더라면 예. 적폐 청산을 시작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적폐라는 게 박근혜 정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어디서 왔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예. 끝도 한도 없는데요. 아하. 저는 지금 보면 과거에 뭐 김대중 세력, 뭐 그리고 또 박정희 세력, 뭐 이런 어떤 논리 그리고 노무현 세력, 뭐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은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그리고 그게 된다. 언제적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넌 어디 출신, 넌 어디 출신 이런 거 극복하자.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적폐 청산을 가지고 왔고, 예. 또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예.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느냐. 예. 그리고 그것을 지금 꿋꿋하게 11명이 남아서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낡은 예. 보수를 바꾸자라는 그 문제의식은 우리랑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아마 간다기보다는 하나의 세력의 재구성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왔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의원님, 네네. 이제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네네.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평화개혁연대라는 예, 모임을 만드신데요. 그 조직을 네네. 아예 만들어서 통합론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네네. 주말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고 바른정당과의 이 손잡는 걸 가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예. 분당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긴 하겠지만 바람은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그렇게 가시면 결국 그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처럼 볼 가능성이 많은데요. 과거 세력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실 분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가실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세요. 네. 하겠다. 네. 주말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고 바른정당과의 이 손잡는 걸 가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예. 분당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긴 하겠지만 바람은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그렇게 가시면 결국 그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처럼 볼 가능성이 많은데요. 과거 세력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실 분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가실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세요. 네네. 몇 분이나 된다라고 셈하고 계세요, 혹시?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그리고 20명 정도가 따라올 것이다. 우리 조직에 합류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한국당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가신 거하고는 그건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이렇게 했었고요. 물론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요. 예?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나가신다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얘긴데요. 궁극적으로는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일단은 그냥 당 안에 그렇지만 조직을 규합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또 어떤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정치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예. 뭐 함께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정 정도는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네네.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견해 차이 뭐 이렇게 노선 얘기하시면서 예. 햇볕 정책이랑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국민통합 포럼에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양당의 의원들이 토론을 깊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햇볕 정책은 그 당시 시대에는 dreamy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재든 대화든 한쪽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때이고 이런 정신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냥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햇볕 정책 얘기는 네. 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말씀하고 아까 싶으셨던 것 잠깐 같아요.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당을 하고 싶어도 아마 그분들 못 가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가더라도 많이 못 따라갈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라는 것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예.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굳이 만약에 그 소신을 지켜야겠다. 저는 그 소신이 제 입장에서 별로 이해. 귀국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해서 예. 포항 지진 상황을 점검을 했죠.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 주간 예. 집계는 1.5%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게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토일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네. 이게 또 오늘 어떻게 흐를지 다음 주에 이건 볼 수 있겠네요. 정당 지지도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51.3%를 기록해서 3.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목요일부터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한 주 만에 다시 50%대로 올라섰습니다. 예. 지난주에 48.2%였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8.3%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빠진 수치. 그래서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역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국회의원 상납 의혹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그렇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4%대로 떨어졌는데 4.9%를 기록하면서 지난 7월 4주차와 10월 2주차에 기록했던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4.9가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당의 최저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4.9를 치는 네. 거예요. 내일 그 의원들 간의 끝장 토론을 앞두고 있죠. 예, 안철수 대표 예. 측과 호남 의원 간의 분당설이 지금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나오면서. 때문에 예. 지지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손잡겠다고 하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뭐 미미했습니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는데 5.7%였습니다. 네. 유승민 대표 선출에 의한 컨벤션 효과가 뭐 그다지 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대표를 뽑았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사실 반영이 된 건데 0.2% 올랐다라면 조금 바른정당으로서는 아쉬운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의당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의당은 5%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빠졌는데 네. 민주당이 상승하면서 반대로 정의당은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51.3, 자유한국당 18.3, 바른정당 5.7, 정의당 5.0, 국민의당 4.9. 지금 국민의당보다 정의당이 뭐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수치 같습니다. 그래요. 정당.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33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9%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영장이 기각이 된 거 아닌가라고 검찰 일부가 의심을 한다. 예.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다음 보도. 네, 다음은 예. 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와 보도 채널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 아니에요? 공약이죠. 네. 그렇죠. 공약인데 저 내용은 또 그 17대 국회 때 제가 제안한 걸 갖고 가져갔다고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때 이준석 최고위원인가요? 아니죠. 당시 비대위원. 새누리당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이 그 밝혔죠. 이건 정봉주 의원의 아니었다. 네. 그리고 공약을 냈어요. 근데 어쨌건 공약을 안 지켰어요. 그렇죠. 안 지켰죠. 그래서 공약을 지키라고 그때 항의했어요. 네, 대학생 분들을 그거 비롯해서 보도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그럼? 그렇죠. 보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그 경향신문이 2011년 6월 9일 그 국정원이 예.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 결과 문건이라는 걸 확인했대요.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 2국이 그러니까 2011년 6월 8일에 KBS 등 지상파 3사 그리고 예. 보도 채널 2사의 간부진을 대상으로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예. 더 한심한 거는 이 언론의 요청에 방송사 간부들이 따랐고 그 예. 내용도 네, 기사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아하. 한미진님, 정봉주의 정치쇼 때문에 월요병이 사라졌어요. 오늘도 알찬 방송 부탁드려요. 저희도 오늘 즐겁고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네. 포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여진 때문에 아, 맞아요. 네. 저 걱정이 돼요. 예, 토탈에서 정확히 52회 정도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번에 발생한 여진은 규모가 3.6이고요. 그럼 꽤 흔들리는 건데. 네, 그렇죠.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 진앙은 포항 북구에서 그 북쪽으로 11km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불과 6시간 전에도, 그러니까 이 지진이 발생한 지 6시간 전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19일 오후 11시 45분께인데 이때는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규모가 지금 그 6시간 상간으로 두 번이나 온 거네요. 그렇죠. 3.5, 3.6. 이제 계속해서 그 집안이 좀 불안을 해서 그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땅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다고,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가 이 지진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내진 설계가 뭐 2000년 이후부터는 뭐 작은 뭐 빌라 정도의 건물에서도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정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수도 잘 안 됐을 것 같고. 네, 그동안 뭐 일본에서 뭐 지진이 막 일어났을 때도 거기는 워낙 큰 지진이니까 예. 그 작은 지진에는 좀 버티는 거를 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작은 지진들에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근데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3.5, 상황이죠. 3.6이 작은 지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네. 포항에서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다.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어떻게 우병우와 토론을 한바 관련되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각이 되나요? 그러게요. 이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윤석열 검사는 당시에 그 지검장은 당시에 지금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장 전담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민석 판사, 예. 권순호 판사, 강구영 판사 중 한 분이라는 건데 아직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 우병우 관련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올해 2월에 임명됐던 분 아닌가요? 인사이동하면서.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지금 3단 개발과 관련된 보도는 이제 권순호 판사로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3단 검설 삼남 건설, 영장 삼남 기각과 개발? 관련 예. 이 3단 개발 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그 기각 판정을 내린 사람은 권순호 판사. 권순호 판사. 네. 권순호 판사하고 오민석 판사가 올 2월에 그 임명된 영장 전담 판사 아니 그래서 네네. 심지어는 한간에서는 이게 그 누굽니까? 그 김장겸 사장도 2월에 임명됐고 이게 뭐 정권 말기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번에 줄줄이 지금 기각 나올 때마다 권순호 판사, 네. 오민석 판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예.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될 때 한 예. 명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병호.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예. 기각이 됐는데 사실 이병호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도 5억 원을 대는 등 예. 네. 혐의가 어떻게 제일 보면, 많아. 네, 혐의가 제일 무거워요. 예, 근데 그 이병호 국정원장이 근무했던 기간이 우병우 전 수석과 근무했던 기간이 정확하게 겹친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일각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병우의 기각이 됐다. 영장이 기각이 된 거 아닌가라고 검찰 일부가 의심을 한다. 예.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다음 보도요. 네, 다음은 예. 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와 보도 채널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 아니에요? 공약이죠. 네. 그렇죠. 공약인데 저 내용은 또 그 17대 국회 때 제가 제안한 걸 갖고 가져갔다고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때 이준석 최고위원인가요? 아니죠. 당시 비대위원, 새누리당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이 그 밝혔죠. 이건 정봉주 의원의 아니었다. 네. 그리고 공약을 냈어요. 근데 어쨌건 공약을 안 지켰어요. 그렇죠. 안 지켰죠. 그래서 공약을 지키라고 그때 항의했어요. 네, 대학생 분들을 그거 비롯해서 보도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그럼? 그렇죠. 보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그 경향신문이 2011년 6월 9일 그 국정원이 네.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 결과 문건이라는 걸 확인했대요. 거든요. 네. 들으셨죠? 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사실 이택수 대표님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세요. 네. 어제 잘 다녀오셨습니까 교회는? 네, 물론입니다. 드럼 잘 치고 오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 때 드럼을 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네. 이택수 대표님이 그러니까 영화배우 조진웅하고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이분이 끼도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주 드럼 치는 봉사활동을 네. 하고 계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다 돼요.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검찰이 최경환 의원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했다. 이유는 나오지 않고 일단 그 속보가 떴습니다. 네,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1억 원 수술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보도가 들어가 지난주에 있고, 나왔었죠. 네, 지난주에 예. 그 부분이 있었고, 뭐 롯데홈쇼핑 관련 의혹도 네, 지난해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아시아 경제인가 어디 한 매체에서 최경환 의원 실명을 거명해서 네네. 그 뭉칫돈이 갔다. 그래서 그렇죠. 최경환 의원하고 뭐 소송 거는 일도 있었는데.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갑질이 만연한 홈쇼핑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요. 네, 그래요? 네, 그 심지어 그냥 그 롯데 홈쇼핑의 직원이 그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업체들은 홈쇼핑에 납품을 하면은 매출에 그 급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홈쇼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들한테 뭐 홈쇼핑에 돈을 뜯어서 들어가는 순간
아주 영세하고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확 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수수료 막 30% 40% 이렇게 되잖아요. 네, 수수료 뭐 공식적인 수수료도 공식적인 수수료인데 이제 뒷돈. 문제는 뒷돈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향응받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난 지가 꽤 문제가 몇 차례 좀 된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승인에서 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뭐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재승인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그 15년에 2015년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였죠.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 됐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경제부총리였었는데 최경환 연루설도 계속 흘러나왔었고. 네. 그런데 정말 이 촛불 정부 아니에요? 그렇게 서민들 울리거나 영세 기업들 울리는 이런 갑질 좀 감옥 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게요. 뭐, 물론 그 당사자, 뭐, 갑질을 했던 당사자들은 뭐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알진 못하지만, 네, 어느 정도 뭐 징계를 받았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홈쇼핑 업계라는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갑질들이 좀 만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갑질들 심해. 우리 네. 갑질 나빠요. 네, 공정위 같은 이런 네, 조정기구에서 딱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정부가 갑질하는 바뀌었으니까요. 기업들 그 내부 고발자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한다. 양심 고백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좀 정확한 정보가 나와서 네네. 그 본인들도 갑질 안 하고 정상적으로